오늘 또 반가운 분이 오셨죠.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잠깐 긴장이 되는데 아침 촬영이라 빈속이시라 일단 저 허브차와 커피로 일단 네, 지금 가장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알리바바에서 그 네. 뭐죠? 그 상장 엔트파이낸셜, 후에, 예, 엔트파이낸셜이 네. 상장되면은 이게 세계 제1의 아마 IPO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네. 얘기가 있다가 지금 유예가 갑자기 되면서 네. 예, 말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난 3일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난 5일에 상장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해科创板, 그게 A주科创板에 미국판 나스닥이 중국의科创板이라고 있잖아요. 상해 거래소에. 그게 상장되고 또 일부분 홍콩 거래소 H주로 상장이 되면은 세계 최대 IPO 대충 규모가 350억 달러. 예, 최대 규모가 IPO가 될 예정이었고요. 근데 5일에 상장 예정이었는데 3일에 정부에서 갑자기 거래소에서, 상해 거래소에서 상장 잠정 중단한다는 공고가 나갔어요. 따라서 또 홍콩 거래소 바로 또 공고가 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요. 당시 마침 3일에 그 미국 대선이 이루어지기 하는 그날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샥이 컸습니다. 만약에 그게 상장이 성공이 됐으면 마윈 개인의 자산이 2천억 위안이 증가해요. 2천억 위안 곱하기 170 하면 우리 원화가 나와요. 그러면 마윈은 글로벌 10대 안에 부자가 되고요. 그 알리바바 엔티파이낸셜의 임원 약 19명, 19명이 세계 500대 부자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00억 위안 자산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럼 곱하기 170 하면 우리 돈이 나오면 대충 알죠? 얼마? 1조, 2조 대산 1.7조. 그러니까 거의 뭐 그 기업의 하나의 상장으로 중국의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부자 수가 20명이 늘어나는 거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 상장하게 되면 그 알리바바 특징이 뭔지 알아요? 스톡 옵션을 줘요,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그래서 스톡 옵션을 실현하게 되면 한 사람당 쉽게 표현하면 그게 본사가 항주에 있어요. 항주에 아파트 한 채를 부여받는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가 얼마냐면 우리 286제곱미터 그냥 나누기 3.4 하면 한국 평방수가 한 90평 되는 아파트를 항주에 있는 중국 일선 도시죠. 아파트를 하나씩 분양받게 되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부의 실현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 상장 기업이 부자 탄생 기계인 거죠. 예, 그런 지금 IPO가 유예가 됐어요. 이번에 실망한 사람들이 엄청 많겠는데요. 엄청 많죠. 예. 네, 그랬군요. 근데 지금 뭐 엔터파이낸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지금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네. 이번에 관군제, 네. 관군제에서도 그 알리바바가 엄청나게 뭐 매출을 올렸다 부동산 거래로. 네, 네. 예. 그러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온라인 업체들에 의해서 또 이게 장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알리바바하고 텐센트가 굉장히 우리는 빅테크 기업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테크 기업. 근데 놀랍게도 그 이 두 개 기업이 금융 그룹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연결지어 말씀드리면 이 두 기업이 98년에 만들어진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약 30년 넘어 지났는데 얘네들이 매년마다 경상이익의 거의 100%를 투자를 해요. 기업의 인수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아침에 깨서부터 밤에 자기까지 앱이 거의 70% 이상이 이 두 회사가 투자를 했어요.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의 손에서 계속 유니콘 기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 세계 586개 유니콘 기업이 있어요. 네. 그 중에 51개 그룹, 1개 기업을 텐센트가 투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중에 44개 기업을 알리바바가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투자한 그 회사의 시가총액, 기업 가치가 20조 위안 생태계입니다. 4조 달러, 20조 위안 생태계.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놀라운 거는 이 두 기업이 또 부동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중국은 실물 부동산 업체들은 지금 계속 적자예요.
중국의 최대 그 부동산 업체 헝다라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파산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네. 뭐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는 네. 주택 가격이 끝없이 막 오르고 네.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있어 해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 실제 제가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의 실물 부동산 업체들은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대 우리가 계산할 때 보통 100대 부동산 기업 업체를 이렇게 샘플로 계산을 하는데 그 중에 21%, 21곳의 수익성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평균 마진율이 28%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13.5%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업체들이 파산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국유 부동산 업체 헝다예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 광굴제 보면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광굴제에서 중국의 지금 100여 개 부동산 업체들이 지금 내놓은 부동산 매물이 온라인으로 내놓은 매물이 80만 개예요. 근데 이 플랫폼이 누구 걸 썼냐면 온라인으로 부동산 분양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지금 계약 건수가 이번 광굴제 하루 11월 11일 그게 광굴제라고 하죠. 11월 11일 이루어진 계약 건수가 11,586건. 그러면 그가 집이 그렇게 분양된 거고요. 거래액이 117억이니까 약 2조 우리 돈으로 거래가 된 거예요. 하루에 11,000건 넘게 계약 건수가 이루어지고 거래액이 거의 2조 됐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 알리바바의 티몰 들어봤죠? 거기에서 네, 지금 이루어진 요 한 개 플랫폼 업체가 이루어진 플랫 건수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알리바바 그룹이 금융그룹의 세계 2위 투자 그룹입니다. 금융투자 그룹이. 제일 크게 하는 거는 시큐어, 미국 금융 벤처 업체고요. 두 번째가 알리바바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투자한 거예요, 유니콘. 그 중에 유니콘 기업 하나가 얘네들이 투자한 게 지금 그거예요. 이주라고 있어요. 온라인 부동산 매물 업체. 이주. 거래업체, 중개업체. 거기에다가 알리바바가 투자해서 이번에 광굴제 티몰에서 이루어진 계약 건수가 이제 말씀드린 그 계약 건수예요. 근데 텐센트는 똑같아요. 텐센트는 이미 알리바바 이전에 렌자라는 온라인 부동산 업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텐센트는 렌자라는 부동산 업체에 투자를 한 거예요. 온라인. 근데 그거는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그걸 의식해가지고 대항되는 업체로서 부동산 온라인 업체를 지금 2주를 투자했는데 이번에 대성공 이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국 시장이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시장 규모를 말씀드릴게요. 얼마냐면 30조 위안이에요. 그게 뭐 곱하기 170 하면 5,400조 원화 우리 돈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커요. 중개 시장이.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개편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한국처럼 우리가 이렇게 저 시장에 가가지고 저기 중개소, 부동산 중개소 가서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는 모든 게 알리페이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이제는 핸드폰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부동산마저도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 특히 이번에 언택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기 힘들어지잖아요. 실제 가서 부동산 보기 힘들어지니까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상징적인 사건이 이번에 티몰에서 11월 11일 팔린 그 매출 건수가 얼마나 앞으로 이상이 커질 거예요. 5,400조 이상이 되니까 그게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는 네. 당사자 간에 이제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만나지 않고도 모두 온라인으로 다 계약까지 다 맞아요. 잔금까지 다 예, 서류상으로. 그렇죠.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중요한 게 익명성과 비밀, 안전성, 그리고 레코드가 계속 남아가기 때문에 누가 그걸 조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적합한 게 부동산 거래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거래할 때 그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죠. 거래의 안정성. 그리고 가짜가 와서 또 가짜 신분이 들어와가지고 거래하면 안 되니까 실제 거래하는 사람의 또 소유주 맞는지 이게 다 블록체인인 게 아주 맞는 섹터입니다. 네. 네. 이런 알리바바의 그 투자 금융 이와 관련된 서포팅을 해주는 그 역할을 이제 엔트파이낸셜이 또 하는 거잖아요. 그 온라인 플랫폼, 부동산 플랫폼 이주가 하는 거고요. 예. 텐센트는 렌지아가 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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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그 이지, 네. 이지가 같은
뭐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이런 투자를 하는 모든 네. 활동에는 네. 엔트파이낸셜이라는 강력한 또 그 금융 플랫폼이 금융 있으니까. 그룹이 회사가 있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네. 이게 뭐 무제한 연기인가요? 아니면 뭐 일정이 좀 뭐 일단 일정은 뭐 있어요. 뭐 근데 이건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뭐 6개월이냐 뭐 더 가냐 이건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원래는 이번에 11월 5일에 했으면 최고의 IPO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죠.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중국 정부의 규제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을 하는 거는 회색지대. 그러니까 중국은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네거티브 관리 시스템입니다. 법적인 규정이 없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포지티브예요. 법에 규정된 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규정된 거 없으면 맘대로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알리바바 이 엔티 파이낸스를 계기로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대기 시작했어요. 명목이 뭐냐면 반독점 경쟁. 아, 미국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네, 지금 이번에 중국은 규제 당국이 많아요. 엔티 파이낸셜이 하는 건 뭐냐면 소비 대출입니다. 개인 소비 대출. 근데 이게 제3자 플랫폼 라이센스하고 개인 소액 대출 라이센스가 있으면 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중경에서 그 라이센스 받아서 다 라이센스 있는데 왜 법을 더 손대냐 이런데 뭐 여러 가지 다른 백그라운드 배경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명의는 반독점 경쟁이에요. 그래서 중국점 입장은 winners take all, 그러니까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 명의를 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경쟁을 손을 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4일에 규제를 하나 또 새로 발표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 대출에 대한 규제인데요. 과거에는 얘네들이 이 엔티 파이낸셜 돈을 뭘로 벌었냐면 실제는 얘네들이 주요 고객층이 소비 대출해주는 고객층이 90호, 9025 출신이 화이트 칼라입니다. 근데 그게 그 4일에 발표된 대출 규제를 보면은 정말 저소득층만 할 수가 있어요. 연소득이 3만 위안. 우리 돈으로 500만, 연 500만. 얼마 낮은 거 한 달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월 거죠. 50만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소득만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로 엔티파이낸셜이 소비 대출이 주로 돈 번 게 화이트 칼라였는데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거기 규제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엔티파이낸셜이 앞으로 수익성을 만들기 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새로 만들어가면서 지금 계속 규제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금융업에 대해서. 그리고 반독점 경쟁에 손을 댔다라는 거는 지금 반독점 경쟁 가지고 손을 댄 거는 지금 중국뿐만 아니고 유럽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시장 진출했잖아. 페이스북이고 뭐 아마존이고 그게 손댄 규제가 반독점 경제예요. 네. 중국도 지금 국내 기업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상장해도 그런 규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만한 IPO를 실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프라이싱을 다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기업의 입장에서 이게 옵티멀 최적의 선택인지는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뉴스에 나온 거는 그 중국 그 정치 지도자들 네. 그 관리들 앞에서 마윈이 연설하면서 네. 부정적으로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죠.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복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독점 규제라는 중국의 국가적인 안전, 국가 안전, 혁신을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아. 너무 공룡 기업으로 혼자가 커지면 왜냐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알리바바 그 유니콘 기업의 생태계, 텐센트 투자 유니콘 기업의 생태계가 중국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밤 잘 때까지 모든 앱에 독점으로 얘네 다 투자했기 때문에 거의 중국 사람 얘네를 떠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파워가 중국 엔티파이낸스는 중국 개개인들 신용 점수도 갖고 있어요. 신용도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보도. 이런 어떤 공룡 기업이 태어나면 다른 기업이 혁신할 때는 얘네들이 자기 힘을 파워를 해서 혁신을 가로막고 또 이게 금융 안전하고 왜냐면 그게 개인 소비 대출을 해주면 미국이 리만 브라더스 때
신용이 안 되는 서브 모기지 대출을 많이 해서 된 거, 신용이 안 되는 애들까지 막 대출해서 부실화가 된 건데 중국이 우려하는 거는 이런 듀링호 애들이 소득이 안 되는 애들한테 이렇게 대출이 규모가 커지면 이게 또 증권화 상품을 만들었어요. 엔티파이낸스. 가상상품. 그럼 그걸 만들고 그게 또 증권화 상품 투자하기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상환 못했을 때 리만 브라스는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한다니까 마윈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은 시스템 위기가 없다. 왜냐면 중국은 금융 시스템이 없다. 이런 직설을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왕치산, 조샤오추안, 옛날 인민은행장 이렇게 금융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중국은 시스템 위험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왜? 금융 시스템이 없다 해버렸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상장 유예가 됐다는 몰라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것 때문일까? 근데 어떤 부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요. 꼭 그것 때문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국가적 이미지를 보면 국가 안정과 금융 안정과, 리만 브라더, 중국 버전의 리만 브라스 금융위기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더 객관적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의 반독점 규제로 그 빅테크 기업들 규제안이 지금 의회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흐름도 가고 있고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보통 그랬을 때 우리가 네. 하던 얘기가 중국 기업들하고 중국 그 빅테크 기업들하고의 경쟁에서 뒤지게끔 그런 어떤 안 좋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양쪽이 다 같이 동시에 벌어지는 네. 일들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네요. 예. 예. 일단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좀 봐야 돼요. 어렵다라고 예, 봐야 되는 어려워요. 건가요? 예, 기업들이 다 흔들릴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그 미국 대선 이후의 전국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건 우리 안유아 교수님의 개인 입장보다는 그냥 네. 중국 사람들 혹은 중국 정부가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좀 네. 객관화시켜서 좀 듣고 싶은 거고요. 네. 일단 그 중국은 뭐 설왕설래 많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 게 유리하다. 네. 바이든이 되면 더 까탈스러울 수 있다.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바이든이 되면 친중이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네.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중국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상반된 의견들이 돌아다녔는데 네.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복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좀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특히 유럽의 정상들이 바이든한테 서로 앞다투어 그 축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때 보면 제가 뭘 느꼈냐면 그동안 유럽 정상들이 얼마나 트럼프를 싫어했는지를 느꼈어요. 아, 그렇게도 볼 수 있네. 당연하죠. 워낙 싫어했어요. 바로. 예, G7 원래 6월 30일에 하기로 했는데 독일 메르크가 안 간다 할 정도로 별로 안 좋아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안 좋아했죠. 예.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메시지만 보낸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지난번에 전화하셨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도 좀 더 바이든 쪽을 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그 느낌 뭔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옛날 글로벌 질서에 익숙하다.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와서 4년 동안 있는데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면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사람들이 아주 익숙된 질서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판을 다 우리가 바둑을 두는데 팍 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리 어린이들 말투로 쓰면 멘붕이어서 이게 뭔지 하는 이 상황인데 갑자기 바이든하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우리가 익숙한 미국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당선이 되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 특히 뭐 이쪽 훨씬 더 환영하는 것 같고요. 그럼 중국은 어떠냐? 솔직히 중국은 놀랍게도 이번에 그렇게 소위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막 앞다투어 축하하고 있는 사이에 흔히들 말하는 독재 국가들은 조용히 있었어요. 사회주의 독재 국가들. 그러니까 독재 국가들 뭐 북한이라든가 저기 러시아라든가 그러네. 중국이라든가 네.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죠? 유럽 같은 서방 세계는 네, 환영하고. 네.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트럼프가 임기가 지금 10주도 안 남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막 연속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중국 군사 기업에 대한 제재 정책. 그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화난 거죠.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대변인을 통해서 결국은 바이든의 당선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고 앞으로 양중 관계가 더 잘 갈 것이다. 이런 공식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뭔가 중국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을 네. 조치를 취하면서 네. 이제 뭔가 지지를 끌으려는 그런 네.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중국은 오히려 원했던 트럼프가 더 그런 식으로 네. 하니까 이제 또 네. 화가 나니까 그냥 네. 바이든을 이렇게 네. 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는 인사를 보낸 걸로.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로 이제 바뀌게 되면 중국은 어떠한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네.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굉장히 그 한 방면으로는 바이든이 되니까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식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트럼프는 4년 동안 이렇게 같이 무역 협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래 이제는 그 사람이 술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익숙했죠. 이제 익숙해질 찰나에 또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되는 바람에 미래 산원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성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 바이든이 그 임명하는 그 백악관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몇 면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9명을 지금 참모들을 갖다가 인선위에 지금 9명을 임명했잖아요. 백악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제가 다 봤거든요. 하나하나 다 봤는데요. 그냥 포인트가 뭐냐면 옛날 오바마 정부 때 핵심 브레인들.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옛날 중국하고 굉장히 미국하고 중국 간에 가장 이 친한 관계를 만들어 온 경제 협력의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WTO에 그 사람 브레인이라는 사람인데 WTO를 중국이 들어가게끔 적극적으로 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열심히 옆에서 바이든을 장기간 모셨던 사람들. 친 바이든 쪽. 이 세 부류가 지금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몇 면을 과거에 뭐 글 쓴 거나 과거에 했던 일이나 이런 걸 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를 냉전으로 끌고 가는 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탈동조화를 반대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트럼프 시기에 이런 관세를 이용하는 이 전략의 전술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쪽, 그리고 국제 질서에서 미국이 항상 리더 자리를 갖고 가야 되는 이런 리더 국가, 이념의 리더 국가, 실제 경제적 리더 국가, 정치, 군사의 리더 국가로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만약에 중국에 이런 걸 제어를 할 때 관세라든가 이런 미국 기업에 손해를 주는, 같이 손해를 받는 이런 전술보다도 국제적인 표준을 내세우고 특히 뭐 기술 영역에서는 이렇게 직접 때리는 것보다 화웨이를 직접 때리잖아요. 네. 이거는 미국 기업들도 매출에 손해를 보거든요. 그쵸. 이런 방법보다도 기술 표준을 정하는 거예요. 기술 표준.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무역 관세를 때리는 걸 반대하고, 그리고 기술 전쟁에 있어서는 기술 표준을 정해서 제어하는 걸 선호하고, 군사적으로 있어서는 동맹을 강화하는 거죠. 동맹국을 가서 아태회기 전략처럼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 이런 거를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 멤버들이 주장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장하냐면 인권과 환경,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기네 생각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이런 걸 강조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적어도 9명 임명한 인선을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종합하면 확실하게 우리가 미래 바이든 시대에 중국과의 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거는 지금처럼 단기에 있어서 트럼프 씨의 몽둥이를 들고 하나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이런 식의 행국은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게
만약에 그 트럼프는 몽둥이를 들고 때렸다고 하면 바이든 역시 중국을 제어할 거예요. 네. 이거는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미래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략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와 일치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오는 전술적으로는 달라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트럼프는 몽둥이로 때리는 방식이고 바이든은 비수로 찌르는 방식이에요. 비수는 앞에서 팍 찌르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뒤에 아니 이게 슬그머니 와서 퍽 찍죠. 그게 치명적이잖아요. 예, 치명적인 거기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비수를 꼽는 식이라는 거죠. 그거는 훨씬 더 중국이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비수 찔릴지를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대응 방안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중국은 크게 전략적으로는 어떤 걸 쓰려고 하냐면 세계 각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유럽. 그러면 생각해봐요. 유럽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면 미국이 동맹국들을 움직이려고 할 때 잘 안 움직이게 돼요. 이해관계가 커지면. 커지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여야 대마불사란 말이죠. 그렇죠. 그 뜻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국 입장에서 더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돈을 더 벌 기회를 주고. 더 주고 문도 더 열고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개방 협력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으면 미국이 움직이기 힘들죠. 왜냐면 사람들이 경제의 맛을 보면 있잖아요.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죠. 아니 제일 확실한 건 돈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 돈 맛을 보면은. 결국 민주주의 국가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단기 임기제잖아요. 그렇죠. 성과를 빨리 보여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도 5년밖에 못 하잖아요. 유럽은 독일은 좀 달라요. 메르켈 정부 지금 십몇 년 장기 집권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단기 성과가 중요해요. 장기는 모르겠다는 거지. 그냥 단기 성과는 이렇게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 만약에 미국 쪽이 협조했다면 단기가 확 나빠지는데요.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중국을 더 개방해서 세계 질서 속에 중국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세계 각국이 특히 유럽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하고 또 1대1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기에는 트럼프식의 저런 제재는 없을 거예요. 그게 구체적 표현이 트럼프는 어떻게 하면 중국의 과학자들을 미국에서 몰아냈어요. 그리고 중국의 공대 유학생들, 미국의 공대 유학생들을 안 받게 했어요. 그게 미국 대학들이 막 항의를 했거든요. 왜냐면 등록비가 줄어드니까 미국 대학들이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엔지니어들을 중국 유학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 교류. 그거 아세요? 그 오바마 정부 때 미국 정부가 뭐 했냐면 10만 유학생을 중국에 보냈어요. 미국 사람들. 아, 미국 학생들을? 네. 그러니까 10만 명을 보내고요. 100만 명 중국 전문가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 다 배워라고 했어요. 얼마나 오바마 정부 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중국을 알려면 중국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100만 명 양성, 그리고 10만 인재 유학 보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지피지기 적을 알아야 적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바마 때 이렇게 중국 전문가 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100만 대군 양성하고 실제 10만 명 보냈고, 그리고 그때 중국인들에서 처음으로 10년짜리 비자를 줬어요. 아, 그래요? 저도 10년짜리 비자 있어요. 한 번 받으면 10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한국은 중국 사람들 비자를 그렇게 안 줘요. 지금 뭐 1년, 2년, 경기이자. 3년. 근데 미국은 10년 줬다니까요. 그 정도로 오바마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알려고 엄청나게 중요시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바이든이 올라오면은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될 거예요. 유학생 그거. 그리고 인재 교류, 문화 교류, 그리고 세계 기후 협정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중국의 협력이 아주 중요해요. 환경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협력은 중국하고 강화할 거예요. 환경 문제. 근데 인권에 대해서는 단호할 거예요. 트럼프는 처치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만약에 바이든이 와서 계속 이렇게 중국을 힘들게 하면 힘들잖아요. 중국은 그렇죠. 어쨌든 목표가 뭐냐면 2035년까지 절대 미국하고 관계를 잘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오피니언은 예상하건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맨날 그랬거든요. 중국하고 미국 간에 중미 전략 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옛날에 항상 문을 닫아놔 개방을 안 했잖아요. 네. 특히 금융시장.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항상 먼저 개방했어요. 그게 뭘로 통해 그러냐면 중미 전략 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대통령급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마주 앉아가지고 와서 두 나라가 서로 정상에 앉아서 토론, 장관 딱 앉혀놓고 이걸 열어라 저걸 열어라 이렇게 협상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게 중미 전략 대. 그래서 자본시장 개방이 안 되는 게 중미 전략대에서 먼저 개방해요. 네. 미국한테만. 그러면 거기서 하고 또 다 정책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올라오면 제 생각에는 바이든 정부에 안에서 중국이 그런 제한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하고 미국 간에만 개방하는 걸 많이 만들 거예요.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 간에 자유무역국. 요건 내내한테만 요 시장을 내내한테만 줄 거야. 너네만 하게 할 거야. 봐라, 우리 다른 나라는 안 하. 내내한테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바이든이 들어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인선에 들어간 사람 보면 과거에 중국하고 미국 간의 경제 협력을 실제 추진했던 사람들이고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반전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기대해 보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일단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는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는 어쨌든 미국의 이 정치 리더들의 어떤 그 전략은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거니까. 네. 이제 동맹 관계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그 동맹과 함께 글로벌리 그 뭔가 제재를 가하고 공격을 하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할 것이다. 네.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래서 바로 첫 번째가 홍콩 문제, 이번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잖아요. 네. 홍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홍콩의 인권에 대해서 시작이 되면서 아주 좀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걱정할 수 있죠. 왜냐면 트럼프는 터치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홍콩이 그렇게 시위하는데도, 그 다음에 홍콩의 그 시위 그 책임진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터치를 안 했어요.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고요. 특히 티벳 문제는 오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그 사람들이 국내 그 중국의 인권 문제를 왜 우리가 간섭하냐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래서 근데 바이든 옛날 오바마 정부는 항상 공개적인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이든이 지금 아직 당선이 확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네. 이런 토론을 하는 게 적합한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지금 거의 뭐 우리가 99.99라고 해도 원래는 당선이 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조금 일찍한 느낌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현실이 뭔지 아세요? 그 트럼프도 거의 절반이 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50대 50이에요, 사실은. 무시할 정도예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그 명분이 네. 있으니까 막 불복하고 그렇죠. 재검표하고 하는 거겠죠. 근데 실제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미시간에,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미시간에 미국도 중국처럼 각 주정부가 독립국가라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그래서 주정부가 다 룰이 달라요. 근데 그 미시간주에 발표한 뉴스가 3개가 나갔는데 뭐가 있냐면 그 3개가 다 이 표를 어카운팅 할 때 트럼프 표를 다 바이든 표로 돌려준 거예요. 그게 그 착오가 발생했어요. 예. 몇천 표 막 이렇게. 그렇죠. 이제 착오라고 얘기하고 트럼프 진영에서는 조작이다. 예, 근데 착오인지 조작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실제는 사과를 했어요. 주정부가 사과했다고요. 사과 메시지.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지금 왜 자꾸 조작이라 하냐면 신분증이 있어야 합법적인 투표인데 많은 표가 신분증이 없이 투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래요. 그냥 생각했을 때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거기서 어카운팅 하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서 임의적으로 그런 걸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냥 하는 얘기인데 생각해봐요. 우표 투표가 그러니까 투표에서 우리가 실제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러면 실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선 투표를 다 전자투표로 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거 아세요? 그 주식 회사들이 주주 총회할 때 이제는 전자투표 할 수 있게 움직이거든요. 그게 왜 우선 기술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도 전자투표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왜 실제 사람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현장 투표하는지 아세요? 왜요? 이게 어떤 앱을 통해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플랫폼을 장악한 사람이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성 확보 때문에 실제는 사람들이 자기 그 아이디 갖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다 보는 앞에서 그게 모니터링 하는 거죠. 다 보는 앞에 투표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짜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표 투표의 그 진실성을 어떻게 확보하냐고요. 왜냐면 내가 우표 화면 넣었어요. 넣는 순간부터 실제 어카운트기까지 그 며칠이란 시간이 있고 또 어떤 주는 바로 개방한 게 아니고요. 선거 끝나서 어떤 주는 막 13일까지 우표 투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막 6일까지 유효하다 했단 말이에요. 3일이 투표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진실성을 확보하냐고요. 그 안전성을. 그러니까 트럼프 말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는 확실히 그 이슈가 있어요. 실제는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딱 한 것만 진실성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트럼프를 싫어하니까 다 그 사람이 그냥 막무가내라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 말한 게 주장이 맞는 말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표 투표 다 인정해도 거의 절반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바이든이 지금 당선이 돼서 맞닥뜨려야 될 미국 국민은 절반으로 쪼개진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분열이 심할 수밖에 심하죠. 없다. 왜냐하면 나머지 50%는 바이든이 조작을 해서 당선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질 않으니까. 아니 않으니까. 한국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네. 댓글 보면은 네. 난리예요. 왜 바이든을 이미 당선인 취급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한국도 야당 여당으로 국민이 절반으로 딱 쪼개졌잖아요. 문재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아요. 바이든이 맞닥뜨릴 미국 나라는 이런 분열된 사회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당선이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안정돼 있는데. 그러면 언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언제 중국에 대해서 터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1년 동안 정신이 없어요. 좀 정신이 없지 않을까. 내부를 추스리느라. 근데 또 그런 내부 추스릴 때는 외부의 적에게 그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싸우는 게 또 유리할 있죠.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건 내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네. 그 많은 그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네. 정치적 양극화, 네. 뭐라 그럴까요? 사상의 양극화 네. 이런 것들이 갈수록 이 세기말적인 현상으로 갈등이 심해진다는 게 결국은 맞아가는 모든 것 원인이 같아요. 빈부격차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빈부격차. 사회 갈등도 빈부격차. 못 사는 거.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으면 그렇죠.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짜증 나니까. 그렇죠. 왜냐면 상대적 약탈감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바이든 현재 당선인 후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예. 가 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중국이 이제 미국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미국에만 우리 뭐 보통 FTA로 표현하는 그런 시장을 네. 개방하는 네. 그런 어떤 그 사탕을 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유럽을 그 미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에서 좀 느슨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유럽 시장에게도 뭔가 유럽 국가들에게도 뭔가 사탕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네. 얘기 하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까요? 요즘 그 얼라인 버스틴이라는 자산운용사 네. 미국에 뭐 독자 자산운용사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네. 근데 이게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중국은 전반적인 국가적인 전략이 개방을 확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글로벌 밸류 체인 그리고 글로벌 질서 속에 중국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중국도 또 그 속에서 중국이 하나의 대국으로서의 경제 영향력, 정치 영향력, 군사 영향 등등 면에서 영향을 G2 국가에 맞는 체면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중국의 큰 그림입니다. 그럴 문을 열어야 되겠죠, 활짝. 근데 중국이 FDI를 통해서 매년마다 들어오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해도 한 5천 개 기업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FDI 투자 국가예요. 직접 투자. 해외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매년마다 계속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대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자되어 왔고요. 그중에 시장이 개방 안 된 영역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금융시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도 자사운용사잖아요. 근데 금융시장 개방을 못하는 게 위안화 환율 보호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시장을 확 개방해버리면 사실 중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미국의 헤지펀드나 해외 헤지펀드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뭐 투기 자본의 이런 공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게 중국 국내 기업들이 해외 이탈입니다. 자금을 빼나가는 거. 예, 해외로 가는 거죠. 투자를 해외에다 하면서 자금을 다 자산을 해외에다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해외에서 비즈니스하고 그냥 중국 왔다 갔다 하는 장사하는 동네는 제가 실제는 거기 가는 거죠. 그러면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뭐 20으로 떨어질지 100이 될지 1000이 될지도 몰라요. 실제 구소련이 1000 되는 사례도 있었단 말이에요. 환율이 1대1에서 1000을 갔다고요.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가 붕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도 자본 항목을 개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금융시장 개방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계속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주면서 한 게 금융시장 개방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이라는 게 발표가 됐고 이제 실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외상투자법의 핵심이 뭐냐면 외국 기업이 중국 내 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 이전의 국민 대우.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중국에 대해서 투자할 때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권리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진출 이전의 국민 대우. 그리고 중국에 들어갔을 때 국민 대우. 옛날에는 원래 외국인이 중국에 들어가면 국민 대우가 아니라 초국민 대우예요. 중국 사람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았어요. 중국이 성장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국민 대우로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금융시장이 옛날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런 것들이 외국 기업들이 50% 지분을 못 가집니다. 소수 지분. 근데 이번에 외상투자법이 발표가 되면서 다 100%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라이센스를 신청한 게 일본의 노무라, JP모건, 골드만삭스, 독일, 영국 이런 금융사들이 다 들어가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티그룹 뭐 이런 애들. 그래서 한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움직이는 게 늦어요. 그래서 100% 이제 자체 지분,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뭐 은행 다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작년 말부터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계속 들어가고 그 중에 사례 중에 하나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금융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아까 태완 그 환전 자본 항목 그 태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글로벌 금융사들은 지금 시점에서도 돈 벌 수 있는 그 기회가 많다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조만간 그것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 있자. 이렇게 보는 걸까요? 두 가지가 다 있죠. 두 가지가 다 있고요. 후자보다 전자가 더 중요하죠. 결국은 자본이란 건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지금 벌어야 되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엔티파이낸셜이 상장하게 되면 350억 달러 규모. 지금 전 세계에서 이만한 한국에 오면 350달러 융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한국에는 세계 부자를 만들 수 있는 자본시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중국이 거창반이 나오면서 중국도 미국의 자본시장 못지않게 그동안 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가 상장했냐면 거기 상장해야 내가 세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중국 자본시장이 작으니까 중국이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달러 정도 돼요. 네. GDP 대비 한 80%밖에 안 돼요. 근데 보통 정상적인 일반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는 GDP 대비 150% 이상이에요. 한국도 12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국은 아직 100%도 안 된다고요. GDP에. 그러니까 아직 작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거대 기업 IPO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없어요. 물이 얕다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엔티파이널 상장을 통해서 홍콩하고 거창반을 중국 국내시장 활용하면 세계 최대 IPO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죠. 그렇지. 그 말은 뭐냐면 중국 자본시장이 이제는 거대한 이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돈으로 출렁출렁한 바다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 내가 투자한 이런 벤처기업이 중국 자본에서 상장하면
거기 대조주는 난 세계적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중국 기업은 중국 투자은행들을 하겠죠. 그렇죠. 중국 자산가 하겠죠. 근데 외국 기업이 중국 가서 상장하려면 중국 IB들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네트워크 문제, 정보 문제 거기에 대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미국 기업이 중국 가서 법인을 만들어서 상장시키려면 미국 자산운용사가 잘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미리 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한국이 정말 답답해요, 저는. 제가 단언컨대 한국의 상장 기업들이 중국 가서 상장하잖아요. 지금 몸값에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요. 근데 한국 금융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법인도 본사도 그런 쪽으로 옮겨야 그래야 더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되는 게 아닐까요? 더 편하죠. 양쪽이 다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하신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증권사가 여기도 있어요. 근데 중국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소싱하고 보내주고 10배로 만들고 그 또 10배 된 기업을 와서 기술기업 인수하고 또 상장시키고 이게 뭐죠? 자본의 선순환. 그러면서 내 몸값이 굴리고 가면 세계적 기업이 되고 거기 투자한 사람들은 세계적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이 결국 나스닥 같은 시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걸 또 꿈으로 생각하고. 그게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요. 중국으로 가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국 자체의 자금만이 아니라 세계, 미국 시장이 큰 건 세계의 돈이 다 모이니까 네. 중국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어떤 태완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되면 늦고 지금서부터 가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렇죠. 기초를. 왜냐면 나중에 다 마음대로 열어놨어요. 누구도 마음대로 뭐 팔이나 뭐 개미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내가 가든 안 가든 who care? 누가 신경 써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중국이. 왜냐면 미국이 이렇게 막 관계를 나쁘게 하니까 다른 나라 외국 기업이 오는 게 중국 브랜드 상승에는 너무 큰 홍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봐라. 너네 그러지만 이렇게 오고 있다.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대우 받으며 가는 거죠. 근데 다 열어놨는데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뭐 상관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원체 단위가 크잖아요. 중국 네. 시장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글로벌 정말 최고의 IB들이나 이런 자산 운용사들은 자본 규모가 워낙 크니까 중국 내에서 왕성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한국 조그만 증권사나 뭐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들어가 가지고는 정말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먹을 게 별로 없을 것이다. 경쟁에서도 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전투에 나가기 전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졌네.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왜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처음에 삼성이 태어날 때 오늘 삼성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알아요? 싸우면서 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아무리 싸움 잘해도 난 동네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무대를 높이잖아요. 처음에는 얻어 터지겠죠. 근데 그러면서 내가 뭐죠? 난 세계적 기업이 되는 거죠. 맷집이 생기니까. 아니 한국 국내가 시장이 작다는 거 인정하죠. 네. 그럼 한국 국내에서만 해. 그럼 이 말은 equal. 한국 국내 금융기업에 영원히 글로벌 금융기업이 없단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금융강국이 된다는 거는 한국도 그런 뭐 태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제약들 때문에 네. 세계적인 회사가 나오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치사한 것 같아요. 자기네 금융기관들이 자기네가 뭐 글로벌 금융기관이 안 된 것에 대해 마치 금융당국의 탓이처럼 말하는 거는 비열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도전의식이 부족했다. 저는 그게 주요. 나는 마음 먹으면 안 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 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나라는 작지만 경제는 대국이에요. 그렇죠. 세계 12위 국가잖아요. 11위 하잖아요. 이거는 국토는 작지만 인구는 작지만 경제는 대국이에요. 그러면 경제가 대국이란 자신감을 안고 프라이드를 안고 그 한국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센스가 있고 빨라요. 그러면 중국이라는 큰 시장 가면 큰 애들이 노는 동네가 있고 거기 또 이렇게 걔네들이 너무 커서 움직이지 못한 부분을 틈새가 들어가는 시장이 있고 또 한국이 잘하는 산업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못하는데 한국 잘하는 산업하고 중국이 시장하고 매칭할 수 있는 영역은 한국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유럽의 미국의 큰 금융사도 한국의 산업은 한국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가서 역시 큰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랄까? 네. 어떠한 식으로 접근했을 때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뭐 갑자기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일단은 중국어, 중국 문화,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발로 모니터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중국에 대해 좀 더 뭐 제가 말하는 게 다 맞다란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폭넓게 눈을 뜨고 알려고 해라. 왜냐면 네. 부정적으로만 네. 보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지 말고 눈을 뜨고 오픈된 마음으로 많이 들은 다음에 자기의 스토리, 자기 논리로 정리를 쫙 하고 나의 기업에 맞는 나만의 스토리를 짜서 그 다음에 정확한 사람을 찾아서 들어가고 일단 네? 그 어중들이 또 그거 알아요? 한국은 컨설팅 피를 안 내려고 해요. 뭐 이래요. 물어보고 밥 한 끼 산대요. 밥을 많이 못 먹는데 정으로 자꾸 계속 저한테 밥 사겠대요. 밥을 한때 같이 먹자요. 근데 저는 많이 못 먹거든요. 근데 그냥 밥 한 끼 사서 컨설팅 그 큰 이슈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페이를 하고 정확한 기관을 찾아서 정확하게 들어가서 돈 쓸 땐 쓰고 확실하게 해서 확실한 전략과 확실한 사람 찾아서 확실하게 하는 게 첫째 시작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첫 시작부터 접근이 잘못돼요. 컨설팅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렇지.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이리저리 그런 돈 안 쓰려고 하고 있고. 문제 생기면 그다음에 여기서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 내 팽쳐요. 물어본 사람 결국 내 팽이 치고 자기네끼리 이런 작은 머리를 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큰 머리를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돈은 아낄 때 아낄 때 쓸 때만 써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17년 하면서 보면은 그런 돈을 안 쓸래.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가장 크게 느낀 게 뭔지 알아요? 그분들은 제가 그때 그 헤지펀드사에 있었는데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중국 문제에 관해서 거기는 그 월가에서 중국 문제를 다루는 컨설팅 회사가 3개가 있어요. 네. 이 3개 회사들이 시장을 거의 장악했어요. 근데 1년에 몇억 달러씩 컨설팅 피를 줘요. 아, 그래요? 1년에 몇억 달러씩 컨설팅 피 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이익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 컨설팅 피로 1억 달러 쓰는 회사가 있는지 없어요. 그런 돈에 뭐야? 그리고 가서 중국 가서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몇 천억씩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장 조사라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네. 더군다나 우리가 잘 모르는 외국 시장으로 들어갈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관계된 사람들도 뭐 알아야 되고 기업들도 이러한 데 들어가는 시장 조사에 충분한 비용을 쓰지 않고 막연하게 들어갔다가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국에서 놀던 플레이 방법으로 그렇지. 중국 가서 플레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과 문화와 네. 그 성향이 완전히 다른 곳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중국 관련 책을 많이 읽고 일단 많이 중국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왜냐면 네. 또 오해가 생기잖아. 네. 이게 스타일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쉬운 게 그거에서 한국에는 아직 중국에 대해서 객관적인 비율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그걸 말해줘. 예, 객관적인 팩트를 말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조금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건 이제 저도 동의가 되는데 그 자본시장의 그 규모가 성장이 되는 것이 중국 자체의 자본으로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미국채 나스닥처럼 세계의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같이 성장을 할 것이냐? 들어와야죠. 들어와야 되죠. 왜냐면 중국은 금융이 지난번에 마윈이 루지아주의 상해 루지아주 서밋에서 말한 게 좀 과격해요. 뭐 중국 은행들은 저당포 영업이다. 그리고 중국 금융 시스템이 없다. 그리고 바젤 3는 로잉 클럽이다. 노인 클럽. 왜냐면 걔네들은 다 로인들이다. 유럽이나 미국은. 근데 자기는 다 놀아보고 왜 이머징 국가들은 아직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되면 중국 법은 바젤 3 이런 규제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도 못 봤는데 저 어른들이 룰을 갖다 우리한테 되면 우리는 크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단물 다 빨아먹고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이 일리가 다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말한 그 세 개 포인트가 다 맞는 말이에요. 뭐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금융은.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의 특징이 뭐냐면 산업자본이 인식이 강해요. 그렇죠. 금융자본하고 네. 틀리죠. 금융자본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약해요. 그리고 아직 플레이를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그래서 중국에 그런 인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글로벌에 이런 크로스보더 업무를 할 수 있는, 국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재가 극히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한중 간에 국제 크로스보더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없다고 보면 돼요. 똑같이 중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인재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서 못해요. 중국이 아까 말했죠. 글로벌 질서에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냥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크로스보더 인재가 있어야 돼요. 다국적, 그러니까 양국을 다 아울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이 그 나라에도 왜냐면 한국이 중국 가나 한국에도 필요하고 중국도 한국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크로스보더 인재.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혼자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중국 금융 생태계가 아직 마윈이 말한 것처럼 시스템이 없다 할 정도로 이제 어린이 단계. 그게 많은 경험이 있는 국제 글로벌 금융에 들어가가지고 파생 상품이라든가 자산운용 상품이라 이런 걸 중국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맞게 맞춰져서 피팅해 줄 수 있는 이런 금융 설계사, 금융 인재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자본이 같이 와줘야 되고요. 중국 국내 자본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자본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 터지는 그 시점은 말씀하셨던 대로 자본 항목의 그 태완이 네.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네. 이제 아마 근데 배치는 글로벌 배치, 중국에서 배치는 그 전에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보고 있잖아요. 저는 결국 이 시장을 지금 거의 20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보도 3년 동안 뭐만 한다 뭐가 된다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뭐 네. 풍어를 읊는다. 근데 20년 본 사람이니까 제가 이게 지금 어떤 흐름이 온다는 건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미국은 중국하고 싸우면서도 지금 가잖아요. 그렇죠. 월가는 트럼프 저러는데도 간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금융자본과 금융 시스템, 그다음에 금융 마인드,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돼 있잖아요. 네, 네. 그 한국의 금융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금융 쪽에도 이게 성장하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연봉을 주는 제도가 네. 만들어져야 된다. 네. 높지도 그러니까 아주 높지는, 그러니까 적당히 높은 정도. 네. 월급쟁이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렇다고 아주 높지는 않은 이 정도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네. 쓸만한 인재는 다 독립해서 나가버리고. 네. 한국은 전 느낀 건데 지식에 돈을 안 쓰려고 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좀 공짜로 얻고 싶어 하죠. 한국의 국제 연구기관들이 보고서가 다 무료로 나가잖아요, 시장에.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다 무료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머리를 엄청 써가지고 만들어낸 거에 프라이싱을 하는 습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없어요. 거기다 쓰는 돈을 아까워해요. 근데 이 선진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치. 거기다 돈을 더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가 다 세계적인 업체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국제기관을 나갈 때, 국제시장 나갈 때 다 외국계 컨설팅 업체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 자국의 컨설팅 업체가 성장 못하고 없는 거지. 없으니까 오피니언 리더가 없는 거예요. 오피니언 리더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 머리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할 수밖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이슈가 빵 터졌어요. 그럼 우리 전문가가 우리 뷰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 자체 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항상 뉴스를 보세요. 뭐 미국의 어느 브리킹스 연구소, 일본의 어느 연구소 이런
항상 그 사람 연결하고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게 되게 슬픈 거예요. 왜 북한 문제도 일본의 거 갖다가 북한 문제를 풀어요. 우리 뷰가 없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는 여기다 돈을 안 지불하니까 국내 이 산업이 없고 크지 않았고 우리 오피니언 리더를 키우지 못한 거예요. 이런 돈을 유튜브도 문제예요. 이 와서 이런 스피커 하는 사람 대부분 무료로 하잖아요. 이러면 우리는 저 출연료 드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이러면 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다 같이 죽어요. 이게 프라이싱을 해줘야 아주 최고의 프로그램 그리고 안 되는 프로그램 프라이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프라이싱해요? 돈으로.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데 엘리트들이 모이면서 그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프로그램 되고 돈을 안 주는 데는 안 좋은 사람가 아니라 그러니까 독자들이 알아서 선별하면서 걔는 더 커지니까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죠. 원래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알아요? 이걸 꼭 내보내세요. 제일 비싼 게 무료입니다. 무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니 그렇게 표현하면 포인트가 잘 안 전달하니까 그래?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아냐? 무료로 주는 게 제일 비싼 거다. 왜냐하면 그 무료로 받은 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손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이해했죠. 지금 구글이 그렇잖아요. 구글이 다 무료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자기 다 평정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지금 뭐 하죠? 이제 다시 유료로 전환하면서 돈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이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좋아하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꼭 내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한국이 개변해야 돼요. 맞아요. 공짜 문화가. 이렇지 않으면 글로벌 선진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네, 하여튼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상황, 그렇죠? 그 많이 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면과 관련해서 아니 이런 시간을 문화가 써서 잡혀야죠. 네, 그렇죠. 시간을 쓴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줄 알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이제 어쨌건 국가적 전략적 과제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 이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어쨌든 그 끝없는 어떤 미중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 바이든이 됐을 때의 경우를 산정해 보면은 아까도 우리 얘기 나눴던 것처럼 동맹국들을 줄 세우고 동맹국의 힘으로 같이 압박을 가하는 전략. 그러다 보면은 한국은 이제까지 중립을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서 이렇게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네.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미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여론인데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이 되게 힘들지 않겠는가 중국에게 압박받는 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때 사실은 한국은 별로 압박을 안 받았어요. 중국에게? 아니 양쪽 나라에서 그런 이슈가 그렇죠. 별로 없었죠. 그래서 왜냐면 일단 그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그렇죠? 방한을 그렇죠. 하지 않았고 또 트럼프가 사실 한국보다도 일본을 아시아에서는 더 중요시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방식은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맹을 동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 동맹 국가 우쪽에 서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뭐 해라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1대1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편했죠. 근데 누군가는 반대 의견을 내고 편하지 않았는데 할 거예요. 그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전쟁 하는 바람에 우리 한국이 경제 주요 의존 국가가 중국이 바람에 중국 시장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리기 그렇죠. 때문에 오는 불확성이 커진 건 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직접적 요구받아서 이런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 정말 당선이 되고 정권이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가 엄청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해보는 게 사드 때도 상당한 그 보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그 바이든이 한 거예요. 바이든. 사드 때? 네, 그 뒤에서 그 사드라는 걸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의 그 천안문에 올라가 손을 흔들고 원래는 북한에 사람이 올라가는 자리에 박근혜가 올라가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가는 바람에 미국에서 놀란 거죠. 쟤네 정체성이 뭐야 이렇게 헷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드를 한번 원래 사드를 대만에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 일본 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놓게 한 거죠. 그래서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거절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그 사이에 중국과의 외교가
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됐고요. 서로 오해가 쌓이면서 또 중국하고 또 외교 문제가 커졌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보다도 이게 만약에 그 미국의 어떤 편에서 이 미중 갈등 그 전투의 네. 일원이 되게 되면 네. 그때는 더 심한 어떤 또 보복을 받을 수 있을 있어요. 것이다. 걱정이 있고요. 뭐 일단은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집권을 해서 분열된 미국을 만났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사이에 시진핑 지금 한국하고 중국 정부가 시진핑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다 확실되면 1월 20일에 올라오시잖아요. 그 바이든이 그죠? 그러면 1월 20일부터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죠? 지금 뭐 한 10주 이 사이에 시진핑 주석이 오면은 좀 더 원활하게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든 정부는 시작이 안 됐고 그리고 중국 시진핑 와서 이미 협력을 다 결정됐고 그렇지. 약속한 거를 지켜나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 나중에 바이든이 뭐라 하면 우리는 이거 국제협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말하기 쉽죠. 국제협정은 지키는 건 룰이잖아요. 국제 룰이잖아요. 그렇죠. 바이든이 뭐라 하기 힘들어. 그 사람은 항상 국제 원칙을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올 거면 1월 20 이전에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중국과의 많은 경제적인 껄끄러움이라든가 그리고 미래 산업에서의 협력, 특히 금융 쪽, 그리고 미래 중국이 지금 6G 있잖아요. 6G. 네. 6G가 5G, 6G 차이를 아세요? 그러니까 5G를 그러니까 6G가 나오면은 뭐 그 무너질 수밖에 없다. 5G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저기라며 저를 만나야 해야 되겠네 항상. 그래요? 자주 만나요. 이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시고. 네. 아니 텐센트란다. 화웨이 회장이 네. 5G 대신에 6G에 네. 우리가 몰입을 해서 5G 그 제약을 워낙 하니까 6G 가지고 뭐 제가 그 얘기 제기하겠다. 해드렸죠. 제가 그 얘기 그런 해드렸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1기가부터 우리가 5기가까지는 무선 통신 기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파이 어디서 터지냐 안 터지냐 이런 이슈가 기지국을 만들어야 돼. 쉽게 말하면. 그렇죠. 기지국을. 기지국이 지금 그거 지난번에 한국 장관이 나와서 말했는데 한국의 56만 고객이 5G 고객이 다시 4G로 가버렸어요. 왜냐면 한국이 5G 핸드폰 내놨는데 터지는 곳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비싸기만 비싸고. 그래서 다시 4G 고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5G까지는 신호가 터지냐 안 돼. 기술국이 얼마나 투자했냐 안 투자했냐 이게 중요해요. 인프라를 깔아줘야 돼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그 디바이스하고 이 인프라 까는 게 누군가는 먼저 선행 투자를 해야 돼요. 인프라. 근데 실제는 인프라 안 내는 돈을 못 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깔기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이 5G가 안 되는 거예요. 니 깔아라, 니 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버냐면 기름 깔아놨는데 그 위로 달리는 애들 돈 버는 거지. 구글 같은 애들. 예, 그게 콘텐츠 하는 애들 버는. 그러니까 그게 4G에서 한번 경험하니까 5G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국가 완전한 자본주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힘든 거지. 근데 6G는 뭐냐면요. 이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주 공간 인공위성에서 네, 우주 공간 싸움이에요. 스페이스 우주 공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6G는 위로 쏴주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있잖아 산 정상에 가도 핸드폰 다 터지는 거예요. 어제는 이게 뭐 와이파이 뭐고 이런 문제 존재하는 게고 첫째 이거는 테라헤르츠 그러니까 5G 속도가 100배 빨라요. 100배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왜 아직도 VR, AR 기술이 나왔는데 아직 꽃을 못 보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냥 그 뭐 게임에서 노는 것만 만들어졌지 어디 산업에서 아직 응용이 안 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속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G에 우주공간 쏴주기 때문에 VR, AR의 속도가 확 올라가 버리면 제가 나중에 북경에 갔는데도 오늘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방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 그 정도로 VR, AR가 융합이 돼 버리면 세상이 정말 우리가 옛날에 미국 영화 보면 공간에다가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앞에 펼쳐지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앞으로 그 핸드폰도 있잖아요. 이제는 이런 핸드폰이 아니고요. 우주 핸드폰, 이런 우주에서 쏴주는 핸드폰. 그러니까 한국의 회사 하나 거기에 있어요. 상장 회사예요. 아 그래요? 이 회사는 이 회사가 파는 핸드폰은 일반인들 쓰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만 써요. 그게 원리가 우리 이런 원리 아니고요. 우주에서 쏴줘요. 한국 상장 회사.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가요 이 회사를 중국에 상장시키려고요. 이런 회사들 앞으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6G 싸움이에요 이제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미국이 5G 뒤떨어졌잖아요. 6G에서 선도로 가겠다는 미국이 또 우주공간 기술이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인텔, 퀄컴, 그다음에 그 노키아 유럽에 결국 한국의 삼성 뭉쳐가지고 6G 연맹을 만들어요. 중국 빼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왕따 표준을 만들겠다. 예, 자기네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투자비를 예.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해서 한국 삼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6G 연맹을 만든 그거 하고 표준을 만들어서 기술 표준으로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공간 과학에서는 중국이 전혀 뒤떨어지가 않아요. 지금 저 우주 정거장에 이제는 중국이 화나가지고요. 미국에 안 받아준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을 딱 쌌잖아요. 여기 우주 정거장 잠깐 멈추는 이거 말하면 라운지 휴식하는 데인데 미국만 안 받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6G 용해에서 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5G가 2013년 기술이 처음 시도되면서 지금 7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래요. 아직도 상용화가 안 되는데 보통 10년씩 걸려요. 그러면 지금 6G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2030년이면 기대할 만한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6G 싸움입니다. 6G 싸움. 6G. 네. 그러니까 지금 5G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게 모든 네. 그 마지막인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는데 네. 이거를 압도하는 6G가 네. 나오면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5G에서 중국이 앞서 나가는 네.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네. 만약 6G에서 아까 그 연합국들이 딱 해가지고 네. 앞서 나가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때는 중국이 위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표준을 딱 잡아놓으면은. 그거 지금 바이든이 할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사부터 그거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뭐 고개를 숙이고 그 연합에 들어오든지 그렇죠. 그러면서 미중 그렇죠. 갈등이 해결될 수도 있는 뭐 아닌가요? 그 패권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단기에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단기적으로는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술 패권 전쟁과 관련해서 네. 가장 어쨌든 이슈가 미국은 되는 바이든은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우리가 동맹국을 만들고 동맹의 힘으로 간다는 것은 기술의 어떤 표준들을 네. 같이 만들자라는 그렇죠. 얘기로 이해하는 게 그렇죠. 빠르겠네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울 수 있겠네요. 네. 그거 아세요? 그냥 부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일반인으로서 우리 투자자들이잖아요. 투자자. 그리고 그냥 일반인으로 중고시장 투자 안 한 사람이라도 그냥 일반인으로서 제가 이제 대학 교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이건 부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필요한 걸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살아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캐면 뭐 대학교도 나오셨고 이래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이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갖춰야 될 지식 체계. 갖춰야 될 지식 체계. 네. 글쎄요. 왜냐면 제가 안타까워서 질문을 한 거예요. 한국 대학들하고 중국 대학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뭐라 그럴까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세상을 잘 안 가르쳐.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좋고 나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답입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교학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아직도 인생 항로를 안 정해졌으면 살아보니까 이런 거는 내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필요한 지식이 있는 게 뭐냐면 금융을 꼭 배워야 돼요. 금융. 그리고 법률.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내가 재테크를 안 해도 금융이 나의 부를 다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법률 이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결국 내가 투자하재도 법률 규정을 알아야 돼요. 투자하재도 법률 규정, 제도. 그렇지. 그리고 언어를 배워야 돼요. 언어를 하나 안다라는 게 남보다 한 개 국가의 경제 시장이 열린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어를 장악했다는 거는 그 14억의 방대한 중국 시장이 나한테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중국 문화가 내 머리에 이렇게 융합이 되고 영어를 안다라는 거는 미국의 문화가 나의 한국 문화와 융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법률, 언어, 꼭 중국어 아니라 언어.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언어보다도 남들이 안 하는 언어를 하는 게 더 좋고요. 거기가 경쟁력이 있는 거죠. 더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사, 역사 공부, 경제 역사 공부.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역사 공부, 그리고 수학. 저는 다 배워야 되네.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놀랍게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뭐 수학은 가르쳐요. 네. 어떤 때 언어도 가르쳐요. 근데 금융, 법률, 역사, 문과, 경제, 생이 아니고 경제사. 경제사는 안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결국은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재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다시 또 돈 쓰는 재교육을 거죠. 하는 데 네.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럼 요즘 그래도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금융교육. 우리 조니 대표님 맨날 금융문맹 부르짖으시면서 그런 면에서 8.15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서 지금 금융, 법률 다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너무 훈훈한데 우리 방송이. 제가 컨셉을 바꾸기로 했어요. 댓글에 저는 댓글을 안 악플에 보는데 시달려서. 저는 악플을 안 봐요. 안 보는데 댓글 전체를 안 보는데요. 그 팬들이 카톡으로 알려줘요. 지인들이, 예, 팬들이. 지인들이 우리 임수열 대표님을 좀 나이스하게 좀 부드럽게. 그래서 제가 오늘 올 때 택시 타고 올 때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부드럽게 할까? 그런 거 네. 고민하지 마시고 오기 전에 뭘 식사를 하고 오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져.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밥 먹을 시간 없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요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제 어쨌든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압박을 받을 때 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어떤 대처 방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보니까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주제를 이탈했네요. 한국의 대처법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여러 매체에서 오피니언도 썼고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원칙을 지켜라. 원칙을 지켜라. 원칙이 없으면 원칙을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그거예요. 바이든이 올라오면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가 미리 경제 협력을 만들면 그게 국제 룰이잖아. 국제 협력이니까 원칙을 그렇죠. 지키는 걸 바이든한테 말할 수 있듯이 명분을 만들어라. 결국 원칙을 내세워라. 어려울 때, 선택이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이제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각자 우리 쪽 와 이쪽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당하게 우리는 국민들이 이걸 원하고요. 국민들이 우선이며 국민들이 입장에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할 겁니다. 이해를 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상호 존중의 원칙입니다. 왜냐면 마치 우리가 중국이 인권 문제를 터치 안 해요. 티벳이라든가. 우리 이걸 터치 안 하듯이 우리가 국내 상호 존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너네 문제를 우리가 존중해주고 너네가 알아서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고 존중해주는 것처럼 너네도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원칙적인 걸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흔히들 말하는 우리는 미국 쪽에 줄을 서야 된다. 중국 쪽에 이건 아주 잘못되고 아주 위험하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 이런 표현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 많이 쓰는데. 그러면 양쪽에서 괘씸죄를 묻는 거예요. 괘씸죄.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안 좋은 우리가 거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나는 쟤가 나하고 친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쟤하고도 엄청 친한 것 같아. 이러면 내가 마음속에 어떤 서운한 감이 들고 괘씸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 잘해줄 것도 괘씸죄를 묻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 하나 저 사람한테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너의 가치관은 동의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난 너하고 함께 하기를 원해. 이런 식의 나 그렇지만 너의 가치관은 반대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접근할 때 투명하기 때문에 헷갈리지가 않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괘씸하지. 그러니까 압박은 가하겠죠, 처음엔 그러지만 얘는 원래 이런 애라기 때문에 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이겨내면 그다음부터는 쟤는 저렇다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더 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저랬다가 또 저랬다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면으로 우리도 뭔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의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죠. 그리고 좀 아직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알아서 지금 막 미리 정해서 앞으로의 그 명분으로 삼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라. 그리고 대외 명확히 우리 항상 국유 우선이다. 나라 대한민국이 우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의 문제를 존중하듯이 너도 우리 문제를 존중해 달라 이렇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세련된 외교가 필요합니다. 네. 네. 최근 중국에서 이제 오중전회가 이제 잘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14차 그 5개년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좀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10년에 걸친 어떤 계획들을 네. 발표했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 건가요? 원래는 이번에 14차 오중전회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오중전회에서는 미래 5년 계획을 제정을 해요. 네.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14차 5개년 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부터 2025년. 그래서 근데 뭐 구체적 경제 성장률 목표는 제시하기가 어려웠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다르게 느낀 점이 2035년까지 중국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2035년 시점을 제시한 거거든요. 15년 후의 시점. 네, 근데 제가 그때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미국을 이식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미국하고 중국은 이혼할 수가 없다. 언제까지? 2035년까지. 제가 옛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중국은 앞으로도 미국에 완전히 뭐 1대1로 대응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정도로 크려면 아직도 15년이 더 필요하단 말을 하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예. 그러면 2035년까지는 되면은 중국은 이제는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국가가 되겠다라는 게 그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함의. 그래서 미국 지금 우리 성장률로 봤을 때 앞으로 5년이 지난 5년 성장률 목표는 6.5%였어요. 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근데 지금 가서는 지금 상황 봐서 완성 못할 것 같아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원래 5개년 계획 성장률 목표 6.5. 근데 지금 미래 5년은 5에서 5.5%로 생각해요. 중국 당국이. 그럼 5%라 했을 때 1.5%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굉장히 큰 겁니다. 그만큼 실업률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미래 5년은 5% 성장하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어쨌든 그러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네. 쌍순환.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내수를 키우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 경제를 1978년부터 1992년, 예? 그리고 1992년부터 2001년, 그리고 2001년부터 2008년, 그리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나눠 드릴게요. 이게 뭐 1978년부터 1992년은 뭐냐면 완전한 사회주의에서 그때는 시장 경제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상품 경제. 그러니까 쉬운 말하면 자본주의 요소를 하나하나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팔지 못한 거 팔기도 하고 지금 북한이 사회주의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장에 나가 파는 거는 눈 감아주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78년부터 92년까지 이렇게 못 팔게 하는 걸 팔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한 사회 살다가 헷갈린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가 경제가 확 좋아졌다가 확 떨어졌다 해요. 이게 오픈다운 엄청 심해요. 그래서 그때 등소평이 왜냐면 그때 자본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자본가들이 그렇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중국은 사회주의인데 근데 사회주의는 공산당은 무상계급이 대표라고 했는데 내가 자본계급, 자산계급이면 내가 공산당한테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야. 이제 재산 뺏기고. 재산 뺏고 쫓겨나는 거 이러니까 막 두려움이 들까 경제가 업앤다운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가들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소평이 선전을 갑니다. 그래서 남순 강화라는 거 해요. 남순 강화. 그게 중국 계획의 이전 표정이 사인데 그게 1991년이라고 92년에 짱저민이 올라옵니다. 주석으로. 짱저민이 헌법에다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젠 자본주의 할 테니까 어선 자산가들 안정해라 이거예요. 이제 법으로 규정했잖아. 이렇게 계속 앞으로 쉬운 말로 하면 앞으로 자본주의로 갈 거라고 썼잖아. 그러니까 안정해라 이거고 두 번째는 강택민이 세계 대표 이론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의 철학입니다. 그게 중국의 공산당 당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공산당은 자본가의 대표이기도 하다고 썼어요. 그 말은 뭐죠? 자산가들 보고
우리는 공산당 역시 내내 영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내도 역시 우리 편이다 이 뜻이니까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주고 법으로도 보호해주고 이래서 중국 경제가 고속으로 발전합니다. 그게 92년부터 2001년이 강태민 시기예요. 10년. 네. 근데 또 2001년에 큰일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WTO에 가입을 합니다. 그게 미국이 이번에 그게 바이든이 인선위에 들어와요. 그 사람이. 그래서 2001년에 WTO 하니까 2001년 전에는 동네에서만 놀아요. 동네에서만 놀다니까 글로벌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큰 게 한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1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해외를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제 무대에 이제 입성한 거죠.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막 싸우고 치고 수출하고 이러면서 중국 기업이 본격적인 중국의 부흥의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그다음에 2003년에 후진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중국산을 보기에 가장 행복했던 게 2001년부터 2008년. 아, 그래요? 2008년은 글로벌 위기가 터져요. 그 전까지 중국은 다 윈윈. 당신도 윈, 나도 윈. 다 고속으로 성장하고 다 부가 그냥 모두가 같이 부자가 되는. 네, 다 같이 부자되고 아까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럴 때 고속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해외 기업들이 막 중국에 막 엄청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고 퀄리티 높은 질의 일자리가 수없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제 인재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다음 유학생도 해외 엄청 나가면서 또 해외 인재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도 이때예요. 그러니까 부흥이지. 그래서 2008년까지 경제가 엄청 잘 가요. 그 부동산 호황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자가 대거 나오기 시작해요. 다 이때 부자가 부동산 부자예요.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가 땅 터지면 중국이 엄청난 샤격이 옵니다. 네. 그래서 전통 산업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너져 온 겁니다. 죽을 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4조 위안이라는 마취약을 맞아요. 엉덩이에다가 4조 위안 마취를 딱 쐈어요. 그 4조 위안을 푸니까 그 당시에는 경제가 다시 또 인프라 투자 엄청 하는 거예요. 길을 깔고 뭐 시멘트 GDP를 재정 정책을 썼다. 예, 4조 위안을 딱 푸니까 지방 정부 매칭 펀드로 4조 위안을 8조 위안 넘게 돈이 들어가요. 이게 사람을 그냥 마취약을 맞은 거예요. 아픈데 그치. 여기 암이 있어요. 암이 도려내야 되는데 마취약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진 것 같아 몸이. 중국 경제가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2010년 기반 2011년에 GDP가 1번을 초월하면서 세계 G2가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 위상이 세계적으로 올라가요. 이게 G2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는 어깨가 딱 힘을 주고 그 다음에 2012년에 누가 올라오냐면 그 시진핑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부터 중국 굵기, 중국 제조 2025, 1대1로 위안화 국제화 뭐 이런 이제는 중국은 도광양대가 아니라 중국 굵기 그리고 중국몽. 다시 중국몽 중국이 옛날에 세계 1위 하던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걸 시진핑 정부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했죠. 제가 마취약을 맞았다 했잖아요. 경제에 암은 도리어 안 낸 거예요. 그게 뭐냐 전통 산업의 과잉 생산. 그렇죠. 그리고 중국 GDP가 시멘트 부동산 GDP. 그게 부동산이 이제는 경제에서 퇴출을 해서 고첨단 산업. 그리고 중국이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높여줘가지고 소비 주도형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전통 산업이 월급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밥을 팔아서 부자가 못 되잖아요. 그게 마진이 천 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언제 부자가 됩니까? 그거 똑같은 도리예요. 중국 사람들이 주로 노동력으로 월급으로 돈 벌었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우리가 사람 소득은 노동소득하고 자본소득으로 나뉘어요. 그렇죠. 그럼 노동소득은 영원히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본소득을 높여줘요. 자본소득이 무엇을 통해 실현해요? 자본시장을 통해 실현해요. 자본시장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자본시장이 지금까지 개방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유화 단계, 유화. 캐피탈 게인이 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노동소득을 올려줘야 돼요. 그 노동소득을 올리면 이제는 노동력으로 버는 이런 노가다 일이 아니라 고퀄리티 산업이 중국의 주도 산업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고첨단 산업. 예를 들면 한국은 반도체 일자리가 그렇죠. 생겨야 되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더나도 미국의 제재가 있고. 그리고 R&D 투자를 해야 되고 10년 넘게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가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좋아졌다고 하는 거는 어떤 분들 그렇게 믿겠지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장은 했어요. 성장은 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상처는 계속 골마가고 있다. 골마가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이 $10,000 시대 작년 말 기준으로 됐어요. 그게 $10,000면 어떤 의미냐면 경제학에서 본격적인 소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 중국이 뭐 광고를 소비
와 이러잖아요. 뭐 하루에 뭐 1780 몇억씩 팔고 이러면 한국의 모든 백화점이 1년 매출이 하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한 개 쇼핑몰에서. 그렇죠. 와 이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중국의 소비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먼저 하는 전시에 불과했다. 그래서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순환이 이미 뭐냐면 이제 $10,000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뭐죠? 어제는 소비 주도형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높여줘야 되니까 밸류체인이 고부가치 밸류체인 중국에 다 만들어줘서 일자리가 고 밸류체인으로 제공해야 소득이 올라가면서 소비 주도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쌍순환에서 내순환의 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했던 거를 예를 들면 한국에 부품을 썼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일자리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싫고 국내에다가 그 생산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게 해서 그 월급을 중국 사람 받게 해서 그게 또 소비하면서 소비 주도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내 내순환의 의미고요. 근데 쌍순환을 했는데 그게 두 번째 외순환입니다. 외순환이 뭐냐면 과거에 중국이 해외 글로벌 밸류체인의 관계 속에서 난 노동 임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애플폰을 팔면 중국 노동력 버는 게 10,000원밖에 안 돼요. 99만 원은 한국이 벌어가고 미국이 벌어가고 대만이 벌어가고 유럽이 벌어가고 그러니까 얘는 노동력밖에 못 버니까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나는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순환도 이제 노동력을 버는 게 아니고 이제는 중국지수 2025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걸 때리니까 그 단어는 이제는 안 써요. 그래서 이번에 그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핵심 영역. 그러니까 네 목숨을 조리는 기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없으면 너는 네 목숨 항상 다른 사람한테 끌려가는 기술들이 그게 반도체, 5G, 6G 그리고 인터넷 생태계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 인터넷 칠 때 앞에 HTTP 이 주소 있잖아요. HTTP 주소. 이게 최종 서버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막아나면 중국이 인터넷 전체가 못 써요. 전등이 안 들어오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중국 생태계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인터넷 그러니까 전반 인터넷 생태계를 가지고도 그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그러니까 기술의 탈미국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그걸 다시 또 해외에다 수출하면서 어제는 우리가 노동력을 버는 걸 시세를 벗어나서 기술로 돈 벌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외순환의 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정책이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네. 벌지 또 무엇이 약점이 우리에 될지 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럼 이 15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중국의 계획 하에서 한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건데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제가 섹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전에 섹터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외순환은 결국은 많은 핵심 기술에서의 부품 영역을 중국 국산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이제는 지금 이 산업 행태가 한국이 주도 산업이 되면 안 돼요. 제조업들. 예, 지금 한국 GDP를 이루는 제조업들이 중국이 다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화학, 조선, 그건 이미 철강. 다 거의 대체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already 뭐 이런 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한국이 성장의 절반을 반도체가 합니다. 현재 근데 그렇죠. 반도체 속에도 섹터가 많은데 메모리예요, 주로. 근데 반도체가 중국이 제일 빨리 따라올 수 있는 게 메모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빨리 미래 산업에서 삼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래 산업에서 삼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됐죠, 의미가. 네. 그게 국내 전략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2의 삼성 같은 새로운 강자가 나와야 된다. 새로운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에서. 한국판 뉴딜은 그쪽으로 돈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말했죠. 중국 사람 뭐라고 했죠? 그 펜 빌려도 돼요. 예. 중국 사람 $10,000라고 했죠. 네. 그 $10,000에 제일 고민하는 우리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쓰는 제품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뭐 그냥 화장품을 써도 아무 화장품이나 썼어요. 근데 이제는 브랜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고 옷도 아무거나 입었어요. 근데 이제 브랜드를 따지니까 앞으로는 모든 게 다 브랜드화로서 신용이 검증된 제품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제는 브랜드 전략으로 더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IP 전략으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섹터로 봤을 때 중국 사람들이 아까 제가
알리바바 텐센트가 20조 생태계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해버린 거지. 부동산에도 손댔잖아요. 이제 부동산 생태계도 정리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안 한 게 뭔지를 고민해. 얘네들은 못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해야 돼요.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예, 못 하는 게 거기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아직 중국이 유화 단계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미 다 한 거는 이제는 중국이 세계에 나가도 부끄럽지 않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투자한 거는 지금은 어린이 단계니까 우리가 우세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제약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가 제일 잘하는 게 유럽하고 미국이에요. 아시아는 뒤떨어져 있어요, 이 영역이. 그렇죠. 일본, 뭐 호주, 뭐 이런 정도인데 한국도 사실은 이게 좀 한국이 지금 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바이오인데 바이오를 진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R&D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막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다른 조급하면 바이오가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연구를 해야죠. 근데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름만 홀만 바이오가 실제 바이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이 제약 바이오에서 선두 RP를 갖고 가잖아요. 이걸 중국에 가서 하잖아요. 대박입니다. 이게 제가 실제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 사례.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발된 어떤 약들, RP가 있는 기업이면 특허 네. 가지고 네. 중국에서 네. 일단 시장 규모가 있으니까 시장이 우리가 생각할 뭐 화장품 다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이제 뭘 제일 걱정하죠? 건강.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게 됐어요. 건강이에요. 건강은 치료제하고 영양제가 있죠. 그렇죠? 건강식품. 네, 건강식품이죠. 그리고 아름다움. 왜냐면 건강하다는 게 아름다우니까 그렇죠. 이너, 아웃사이드 다 포함해서 이게 다 우리가 헬스푸드, 제약바이오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전 세계 미션이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전 세계 거부가 되는 거예요. 누가 14억의 중국 사람을 잘 먹고 잘 자게 하고 정신이 건강하게 해피하게 즐겁게 오래 살게 할 것인가. 이걸 해결한 사람이 두 번째 마윈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데 답은 단순한데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요, 이게? 근데 제가 어떤 때 얘기를 크게 해서 그렇지 다 실제 사례가 있어서 자신감 있게 팍팍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관련된 거 어쨌든 바이오, 헬스케어, 네. 그 다음에 건강식품, 하여튼 뭐 이런 쪽의 산업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근데 이번에 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바이오라든가 방역에 대한 인지도가 글로벌리 높아졌잖아요. 한국이 브랜드 그 파워가 네. 잘 살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잘 활용해야죠. 기회가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안유아 교수님과 또 중국과 미국과 흘러가는 여러 가지 경제 정치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중국의 변화에 맞춰서 계속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또 오늘 역시나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뜻밖입니다. 식사도 안 했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오늘 방송이 마무리가 되다니. 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네. 아니 근데 약간 근데 또 그 재미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흥분시켜 드려가지고 네. 흥분해가지고 막 나오는 얘기가 또 재밌거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억제하면서 하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하네요. 차분하니까 또 재미가 없네요. 계속 그 컨셉으로 갈까요? 계속 좀 네. 굶은 네. 상태에서 네, 약간 네. 방송 전에 열받게 하고 알겠어요. 그다음에 시작을 하는 걸로. 네, 다시 컨셉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안유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